1998년 11월 14일 밤 8시 46분, 35세의 사라는 집에서 끔찍한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위급한 상황에서 친구 로라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여러 이유로 친구의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메시지는 자동응답기에 녹음되었고, 로라는 다음 날 오후에야 이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열몇 시간이 지난 후였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사라는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중요 부위가 분리된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경찰은 이 사건이 개인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보복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사건의 배후에는 전혀 의심받지 않았던 철저히 숨겨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사라에게 이런 잔혹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도움 요청이 왜 친구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사건의 진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미국 메릴랜드주 엘크리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지역은 메릴랜드 중부에 위치하며 볼티모어와 워싱턴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주 인구는 약 2만 6천 명으로 호워드 카운티에 속한 비도시 지역입니다. 주인공 사라는 1963년 6월 20일 뉴멕시코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군인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아버지 밥은 고위 군인이었고 어머니 도리스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사라는 집안의 막내딸로 부모님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의지와 어머니의 공감 능력을 고루 갖추었으며 IQ도 천재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라는 뉴멕시코 광산공과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탁월한 학업 능력을 발휘하며 이후 세계적인 명문 존스 호킨스 대학교에서 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메릴랜드에 위치한 미국 국가안보국 본부에서 고급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며 정보 처리, 잠재적 위협 식별, 대응 방안 제안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학업과 경력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개인적인 삶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3세의 소꿉친구 폴과 결혼했지만 사라의 커리어가 발전할수록 폴은 결혼 생활에서 점점 불균형을 느끼며 심리적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 결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라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4년 후 필리핀계 미국인 로렌조와 재혼했는데 그는 사라보다 3살 어렸고 높은 학력과 안정적인 직업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장 배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렌조는 아내가 가사와 가족의 요구를 더 책임져야 한다고 여겼던 반면 사라는 결혼을 평등하고 독립적인 관계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아들 윌이 태어난 후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로렌조는 아들의 양육을 전적으로 자신의 어머니 에밀리아에게 맡겼고 이는 사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습니다. 결국 사라는 1998년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아들의 양육권 문제가 불거지며 두 사람은 심각한 갈등과 충돌을 겪었고 사라는 로렌조가 보복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침대 아래 프라이팬을 숨기는 등 대비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한 탓에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혼 요구 후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998년 11월 14일 저녁 8시 46분, 사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친구 로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로라는 이미 잠들어 전화를 받지 못했고 메시지는 자동응답기에 녹음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서야 녹음을 확인한 로라는 사라의 목소리에서 심각한 위험이 느껴졌음을 깨닫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사라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충격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잔디밭에는 날카로운 칼이 떨어져 있었고 현관문과 창문은 부서져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 바닥에는 핏자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으며 주방 근처에는 어린이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서 사라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채 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고 벽에는 충격의 흔적과 피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범인이 강도 사건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물건을 어지럽힌 흔적이 있었지만 귀중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계획된 범죄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범인은 집에 설치된 경보 장치를 피해 창문을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이는 범인이 집 구조에 익숙한 사람임을 보여주었고, 경찰은 범인이 사라와 가까운 지인일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경찰은 사라의 인간관계를 조사하며 두 번째 남편 로렌조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은 양육권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사라는 사건 전에 로렌조의 괴롭힘을 경찰에 신고하며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로렌조는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며 접근 금지 명령 이후로 사라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고, 아이를 주고받을 때도 항상 공개된 장소에서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사라의 상사인 루이스가 사건의 배우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로렌조의 진술에 따라 사라와 루이스의 관계를 조사하며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루이스는 기혼자였지만 사라와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로렌조의 의심은 개인적인 추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루이스는 명확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어 경찰은 그의 혐의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사건은 한동안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사라의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 로렌조를 포함해 그녀의 동료와 전 동료들까지 모두 조사했습니다. 심지어 로렌조의 형제인 마이크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는 사라가 남긴 녹음에서 마이크라는 이름이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 결과 사라가 언급한 이름은 로렌조의 형제 마이크와 전혀 관계가 없었으며, 경찰이 로렌조와 그의 주변 인물을 과도하게 의심한 나머지 생긴 오임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는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1999년 6월,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은 사건 해결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사건을 해결할 중요한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범인이 이미 볼티모어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자신의 범행을 동료 수감자에게 자랑하듯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이를 들은 수감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볼티모어 경찰은 수감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범인의 자백을 녹음했으며, 그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범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상세히 설명하며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 지시자는 바로 로렌조의 어머니이자 사라의 전 시어머니인 에밀리아였습니다. 당시 63세였던 에밀리아는 19세의 범인 아델과 같은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와 직무 차이가 컸지만 아델이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에밀리아와 아델은 마치 할머니와 손자 같은 관계로 보였으며,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에밀리아는 아델을 설득해 끔찍한 범행에 가담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 모든 정황을 확인하며 사건의 진상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아델이 사라를 살해했다는 사실은 입증했지만 에밀리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녹음에서 아델은 에밀리아의 이름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고 단지 한 여직원에게 고용되었다고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은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델을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신문에서 아델은 범행에 가담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사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에밀리아가 전한 왜곡된 정보에 설득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밀리아는 사라가 임신 중인 여성을 다치게 해 아이를 잃게 했다는 거짓말을 하며 이를 정의를 실현하는 일로 포장해 아델을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허위 정보를 통해 아델의 분노를 부추겼고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며 범행을 정당화했습니다. 결국 아델은 에밀리아의 영향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에도 그녀의 사상과 금전적 보상의 영향을 받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에밀리아로부터 받은 $3,000의 보수는 아델에게 경제적 보상일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주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이 금전적 보상은 아델이 범죄를 생계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만들었고 그는 점점 더 범죄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델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에밀리아의 은행 계좌를 조사했고 그녀가 사건 직후 $3,000를 출금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 금액은 아델에게 지급된 보수로 드러났고
이로써 경찰은 에밀리아가 사건의 배우라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밀리아는 체포되었고 신문 과정에서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에밀리아는 사라와의 갈등이 사건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사라가 평소 자신에게 매우 무례하게 행동하여 시어머니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손자 양육 문제에 있어서도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에밀리아는 가족 전통에 따라 자신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사라는 자녀 양육은 부모가 주도해야 하며 다른 가족 구성원의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견해 차이로 인해 사라는 에밀리아의 양육 경험을 존중하지 않았고 에밀리아가 손자를 돌보는 것도 꺼렸습니다. 결국 에밀리아는 이러한 갈등이 누적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라와 로렌조의 결혼 생활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렌조는 필리핀계 미국인으로 그의 가족은 전통적으로 어머니가 가정의 중심 역할을 하며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사라는 개인의 독립성과 부부간의 평등을 중시하는 서구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자녀 양육 방식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에밀리아는 손자 위의 양육에 깊이 관여하려 했지만 사라는 부모가 주도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라와 에밀리아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로렌조는 이러한 갈등을 중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화적 차이와 갈등은 사라와 로렌조의 결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양육권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었고 에밀리아는 자신의 문화적 가치관과 가족 내 권위를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문화적 차이가 가족 내 인간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에서는 서로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차이가 갈등을 초래하고 심각한 경우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에서는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호 이해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노력에 참여해야 합니다. 로렌조가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그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로렌조는 사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아들 윌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 7월 12일 사건 발생 약 2년 만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에밀리아는 교사죄와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아델은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가석방 가능성은 인정받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의미 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